아이고, 놀라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머슴 진복이는 문 앞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우연히 안채에서 목욕 중이던 사씨 마님의 알몸을 보아버린 것이지요. 아이고,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복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헐레벌떡 뒤돌아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쿵쾅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진복이는 땀을 뻘뻘 흘렸지요. 사시마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는 아름답고도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사군자에 능하여 이름난 양반댁에서도 그녀의 그림 솜씨를 탐낸다고들 했지요. 그 지적이고 무뚝뚝한 마님의 벗은 몸을 본 진복이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이로구나. 앞으로 마님 얼굴을 어떻게 뵙는단 말인가. 하지만 어찌 그리도 고우신지. 진복이는 마님을 항상 고운 분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 불씨는 불길로 번졌고 상사병이 시작되었지요. 한편 진복에게 알몸을 보여버린 사시 마님 또한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제 진복이 얼굴을 어떻게 보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마님은 서둘러 목욕을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뛰는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지요. 20살 꽃나이에 박찬봉의 외동아들로 시집와 몇 해도 안 되어 과부가 된 그녀는 어느덧 30도 차이 되지 않은 나이에 10년 가까이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진복이와 마님은 서로를 피해 다니기 위해 시작했지요. 부엌 갈 때도 마당 나갈 때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진복의 머릿속엔 온통 마님뿐이었고 마님 역시 진복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 괜히 마음이 어수선했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 서로를 피한 채 지내던 어느 날 마님의 시아버지 박윤재 옴기 그녀를 부릅니다. 예, 아버님, 무슨 일인가요? 사씨야, 김진수가 내 그림을 하나 얻고 싶다 하더구나.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요, 아버님, 그려놓은 것 중 괜찮은 걸로 한 점 골라드릴게요. 며느리의 대답에 박윤재홍은 기뻐하며 그림 한 점을 챙겨 김진서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허,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이요. 내가 수십 년 그림을 그려도 이런 맛은 내기 어렵다네. 자니 며느리는 참 대단하군. 김진서는 흐뭇한 얼굴로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말합니다. 정대감 댁에서도 며느리 그림을 보고 탐낸다고 하더이다. 그때는 내가 아깝다며 안 주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것을 내게 주신다니 그냥 받을 수야 없지요. 무엇으로 보답해야겠소. 박윤재 온근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김진수와 나 사이에 그런 말씀은 마시오. 하지만 김진서는 껄껄 웃으며 기분 좋은 제안을 하나 꺼내놓았습니다. 내 사위가 이번에 명나라 상단과 함께 다녀오자 하더군. 우리 부부에게 기회가 왔는데 차라리 자네가 대신 다녀오면 어떻겠소? 이 기회에 명나라 구경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박윤재홍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림 한 장이 명나라 여행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 길로 온근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아버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시네요. 해요허, 좋은 일이 생겼단다. 얘야, 너 그림 좀 많이 그려두거라. 내가 이번에 다녀오면 여기저기 들를 곳이 많을 것 같구나. 명나라라니 정말 먼 곳 아닌가요? 그렇기에 더 특별한 곳이지. 말도 옷도 사람 사는 풍경도 다르다더구나. 다녀오는데 반년은 걸릴 테니 그동안 집 잘 부탁하마. 이윽고 박윤재 온근 준비를 마치고 명나라로 떠났고 집에는 사시마님과 머슴 진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처음엔 해방감에 늦잠도 자고 설거지도 미루며 여유를 즐겼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외로움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결국 멀리 이웃마을에 사는 절친한 친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사시마님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폭이와의 어색한 거리감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움을 깊이 느끼고 있었지요. 특히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빈 한 채에 희미하게 울리는 다듬이 소리조차 그녀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먼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정분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분댁은 사시보다 몇 해의 위인 여인으로 이미 십수년을 과부로 살아온 터라 속세에 시달리지 않는 듯한 당찬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마님이 도착하자 정분댁은 기쁘게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사시 아니오 세상에 이 먼 길을 어서 들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분댁은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지요. 처음엔 나도 많이 울었지.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무서운 게 아무리 외로워도 살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 사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익숙함조차 부러웠던 것이지요. 자신은 아직도 잠들기 전 남편의 천을 그리워했고 괜스레 창밖을 보며 허공에 말을 걸곤 했으니까요. 며칠을 정분댁 집에서 머물며 사시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아침엔 같이 장에 가고 낮엔 쑥을 캐고 밤이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바느질했지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사씨는 화장실이 급해 마당을 가로지르다 안방에서 인기척이 없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에서 들리는 이상한 숨소리,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다 그녀는 장독대 뒤에서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부둥켜 안고 있는 두 사람. 여인은 분명 정분댁이었습니다. 그 곁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낯선 사내 하나가 있었지요. 사씨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내지 못한 채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가슴엔 부러움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은 사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도 그 품이 그리웠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 혼란스러웠던 것인지 그것마저도 알 수 없었지요. 다음날 아침 정분댁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바람이 참 차더이다. 정분댁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봄이라 해도 밤바람은 매서운 법이지. 두 여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씨의 마음엔 무언가 문이 하나 열리려는 듯한 기척이 스며들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씨 마님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폭 이와의 어색한 거리감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더 외로움을 깊이 느끼고 있었지요. 특히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빈 한 채에 희미하게 울리는 다듬이 소리조차 그녀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사랑방에서 사씨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것은 오래전 남편과 함께했던 어느 봄밤의 기억이었지요. 그날도 이렇게 바람은 차고 달은 밝았으며 그는 말없이 자기 손을 꼭 잡아주었더랍니다. 사씨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기억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품이 그리워졌던 것이지요. 며칠 뒤 고요한 새벽녘의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에 슬며시 방문을 열었지요. 그 앞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 자락, 거칠지만 맑은 눈매, 혹 여기가 사씨 마님 댁이 맞습니까? 사씨는 의아했지만 끄덕였습니다. 진폭이에게 이걸 전해주시면 사내는 조심스럽게 작은 싸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른 약초 다발과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 아이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말만 남긴 채 그는 떠났습니다. 사씨는 안으로 들어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 진포가 이제야 용기를 낸다.
너를 향한 마음, 이 약초처럼 오래된 것이지만 아직도 향기롭다. 사씨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폭이 머슴일 뿐이라 생각했던 그 아이에게도 누군가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진폭이에게 가졌던 감정이 단지 연미인이나 호의만은 아니었다는 걸 서서히 깨닫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복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깃는 뒷모습, 저녁마다 굽은 허리를 펴지 않고 마당을 쓸던 모습. 사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아이도 외로웠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이른 새벽, 진복이는 마님이 좋아하던 달래를 캐다 방문 앞에 두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사씨는 그것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달래 한 줌, 그 안에 또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지요. 마님, 이 봄날이 외롭지 않으시길 빕니다. 그날 밤 사씨는 처음으로 진복이를 불렀습니다. 진복아,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진복은 얼굴이 벌개져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너를 그저 머슴이라 여겼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조심스레 그녀는 진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그 손에 자기 손을 맡기며 조용히 말했지요. 오늘 밤 같이 별이나 보자. 그 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이윽고 사씨는 진복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진복은 놀라 손을 움찔하다가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어색하고 서툴게. 그 밤은 긴 봄의 밤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첨지나리는 조선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군. 첨지나리는 집에서는 출타하셨고, 상단에는 오지 않으셨다면 김진수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그리 좁혀진 동구는 어떻게 하면 박첨지 나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고심하였습니다. 그는 곧 계략을 꾸몄지요. 김진서의 머슴 중 한 명을 몰래 불러내어 기생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미리 기생들에게 부탁하여 술을 건하게 대접하게 하였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동안 동구는 조용히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머슴은 처음에는 경계하더니 술 기운에 점점 말이 많아지고 결국 입을 열기 시작하였지요. 에잇, 우리 나리도 무서운 양반이여. 첨지 영감을 그 창고에 처박아 놓고선 하루 이틀이 아니지. 동구는 그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더는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결정적인 정보였지요. 그는 기생들에게 넉넉히 살해를 하고 그 길로 김진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어 조심히 안채로 숨어 들어갔고 마침내 외진 광 안에서 박첨지를 발견하였지요. 첨지나리, 정신 차리셔요. 동구입니다 오냐? 네가 동구냐? 네, 이제 살았구나. 박첨지는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며칠을 굶다시피 버틴 듯 했지요. 동구는 힘껏 밧줄을 끊고 박첨지를 업어 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붓고 사시 마님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니, 아버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사시는 놀란 얼굴로 박첨지를 부축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박첨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김진서 놈이 내 재산을 노려 술을 먹이고 이리 가두었단다. 만약 동구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다음 날 동구는 박첨지의 명으로 포도청을 찾아갔습니다. 박첨지가 살아있음과 그간의 일을 낱낱이 고했고 이에 포도대장은 즉시 포조를 이끌고 김진수를 체포하였습니다. 김진서는 끝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죗값을 받았지요. 며칠 후 박첨지는 안정을 되찾고 동구와 사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동구야, 네가 내 목숨을 구했으니 나는 내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다.
내 양자가 되어 주거라. 동구는 황망해하며 말렸지만 사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하는 게 옳소. 그래야 첨지 아버님 마음도 편하실 것이니. 박첨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며느리는 이제 너의 아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님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는 조촐했지만 그 어떤 성대한 잔치보다도 마음이 가득 찬 날이었지요. 그날 밤 처음으로 사씨는 동구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나를 피하지 마셔요. 나도 이 마음을 오래 품었소이다. 동구는 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지요. 그동안 마님을 지켜만 보며 제게는 넘을 수 없는 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 꿈만 같습니다. 그 밤은 말보다 마음으로 속삭인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고 봄밤의 달빛은 그들을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 집안엔 웃음이 머물기 위해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바른 뜻을 품은 이에게 복이 찾아든다는 옛말처럼 두 사람의 삶도 점차 풍요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마님은 바느질하다 말고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구는 멀리 밭두렁에 앉아 무언가를 묵묵히 깎고 있었지요. 그 손에 들린 것은 얇게 잘라낸 대나무 조각이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초여름 햇살 아래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한층 더 다부지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서방님, 뭘 그렇게 열심히 깎으시나요? 아보 마님, 어린아이 장난감입니다. 이 동네 애들이 심심하다고 하길래 한번 만들어 보려 하였지요. 마님은 그 말에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정이 싹튼 부부가 되어 있었지요. 동구는 예전처럼 머뭇거리지 않았고 마님 또한 예전처럼 품위를 내세우기보다 동구 곁에서 웃음을 찾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첨지 나리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마님과 동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구나. 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니 너희 두 사람도 슬슬 아이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고 동구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기만 했지요. 며칠 뒤 마님은 장에 다녀오다가 읍내에서 낯익은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예전 친구 상보의 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층 수척해진 얼굴로 마님을 붙잡았습니다. 미술아, 너 요즘 어찌 지내니? 나는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날 일이 있고 나서야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깨달았어. 마님은 친구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지난 일을 이제는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도 외로워서 그랬던 거지. 이제는 그런 밤들, 우리 다 지나온 것이야. 두 여인은 그렇게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다른 고을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마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동구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나는 당신을 만나 참으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동구는 아무 말 없이 마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깥에는 매미 소리가 울고 별빛이 지붕 위에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박첨지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졌고 마님과 동구는 매일 그의 약차를 다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첨지는 동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동구야, 나 죽거들랑 내 묘는집 뒤 소나무 아래 조촐히 마련해다오. 괜히 대역 없이 요란하게 하지 말고. 동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삼키며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박첨지는 편안히 눈을 감았고 온 마을이 그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마님과 동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속 이어졌지요.
장례가 끝나고 100일이 지난 어느 날, 마님은 조용히 동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날까요? 이 집도, 마을도, 이젠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어요. 동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첨지의 유산 중 일부만 챙기고 나머지는 마을에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양 근처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동구는 장을 보러 다니며 일했고 마님은 안악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님은 아이를 품게 되었고 동구는 그날부터 밤마다 아이 태명을 부르며 조심조심 방 안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마님은 땀범벅이 되어 동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 이름은 도성이라 지어요. 도는 길 도다오, 성은 이룰 성, 황창.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허투루 흘러간 게 아니었다는 의미로요. 동구는 그 말을 듣고 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성이 태어난 후 마을은 다시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구는 성실히 장사를 다니며 가족을 지켰고 마님은 글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한문과 삶의 길을 가르쳤지요. 도성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동구와 마님이 한가롭게 마당에서 도성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어느 날 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멀기만 했던 그날이 이젠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동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마님이 저를 불러 세웠던 그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날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으니 제 하늘입니다. 하늘이 붉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동구와 마님, 그리고 도성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박첨지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졌고 마님과 동구는 매일 그의 약차를 다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첨지는 동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동구야, 나 죽거들랑 내면은 집 뒤 소나무 아래 조촐히 마련해다오. 괜히 대역 없이 요란하게 하지 말고. 동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삼키며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박첨지는 편안히 눈을 감았고 온 마을이 그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마님과 동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계속 이어졌지요. 장례가 끝나고 100일이 지난 어느 날 마님은 조용히 동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날까요? 이 집도 마을도 이젠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어요. 동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첨지의 유산 중 일부만 챙기고 나머지는 마을에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양 근처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동구는 장을 보러 다니며 일했고 마님은 안악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님은 아이를 품게 되었고 동구는 그날부터 밤마다 아이 태명을 부르며 조심조심 방 안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마님은 땀범벅이 되어 동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 이름은 도성이라 지어요. 도는 길 도다오, 성은 이룰 성챙.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허투루 흘러간 게 아니었다는 의미로요. 동구는 그 말을 듣고 꾹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성이 태어난 후 마을은 다시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구는 성실히 장사를 다니며 가족을 지켰고 마님은 글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한문과 삶의 길을 가르쳤지요. 도성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도성이 7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작은 얼굴에 단정한 눈썹, 무게감 있는 말투와
예절 바른 태도는 아이답지 않게 어른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도성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도성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도성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르신들을 지켜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를 낳아주신 두 분처럼 다른 사람도 지켜주고 싶어요. 마님은 순간 가슴이 울컥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과거 자신이 동구에게 받은 보호를 아이가 자연스레 내면화한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동구와 마님이 한가롭게 마당에서 도성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던 어느 날, 마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멀기만 했던 그날이 이젠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동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마님이 저를 불러 세웠던 그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날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으니 제 하늘입니다. 하늘이 붉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동구와 마님, 그리고 도성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도성은 15이 되던 해에 동네 서당에서 장원급제를 노릴 만큼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마님은 예전처럼 정제 앉아 책을 펼쳐놓고 도성에 글을 봐주었고, 동구는 장을 다녀오는 길마다 아이에게 선물할 붓이나 벼루 혹은 색이 고운 천조각을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에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한양으로부터 백성 중 유능한 아이를 뽑아 관학으로 올리라는 명이 내려온 것이었지요. 마을 훈장은 곧장 도성을 추천했고, 그리하여 도성은 부모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은 도성이 말을 타고 떠나던 날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결실이에요. 동구는 마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요, 마님.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이 아이 안에서 빛을 보는구려. 시간이 흐르고 도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조정에서도 총명한 신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아이의 출신이 머슴과 과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배경을 듣고 감동하며 칭송하였지요. 어느 늦은 봄날, 도성은 부모를 모시러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동구와 마님은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의 저는 오롯이 두 분 덕분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두 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님은 눈시울을 붉혔고, 동구는 도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다 놓이는구나. 도성가, 네가 있어 우리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별이 가득 찬 하늘 아래 세 사람은 말없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평온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도성은 15이 되던 해에 동네 서당에서 장원급제를 노릴 만큼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마님은 예전처럼 정제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도성의 글을 봐주었고, 동구는 장을 다녀오는 길마다 아이에게 선물할 붓이나 벼루 혹은 색이 고운 천조각을 챙겨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가에서 사신이 내려왔습니다. 한양으로부터 백성 중 유능한 아이를 뽑아 관학으로 올리라는 명이 내려온 것이었지요. 마을 훈장은 곧장 도성을 추천했고, 그리하여 도성은 부모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은 도성이 말을 타고 떠나던 날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 아이는 참으로 우리 인생의 결실이에요. 동구는 마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요, 마님.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이 아이 안에서 빛을 보는구려. 시간이 흐르고 도성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조정에서도 총명한 신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아이의 출신이 머슴과 과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한양까지 퍼졌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런 배경을 듣고 감동하며 칭송하였지요. 어느 늦은 봄날, 도성은 부모를 모시러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동구와 마님은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금의 저는 오롯이 두 분 덕분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두 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님은 눈시울을 붉혔고 동구는 도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다 놓이는구나. 도성아, 네가 있어 우리 삶이 헛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별이 가득 찬 하늘 아래 세 사람은 말없이 도란도란 둘러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평온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